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와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예비 신부였어요. 지금은 그 결혼이 깨져서 더 이상 예비 신부가 아니지만요.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깨진 결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결혼이 어떻게 깨졌는지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해서요. 물론 지금은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한 일이라 말입니다. 뭐 일종의 분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 마음도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소위 이야기하는 집 자식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정확하게는 엄마가 돈이 많으십니다. 어디서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대로 부자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수도 없이 많이 거치신 다음 지금의 부를 얻게 되신 거니까 말이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수성가 이런 거에 가깝겠네요.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돈이나 셈 이런 것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외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지가 얻은 돈은 손에 꼭 쥐고 아무도 안 주려고 할 때부터 얘가 언젠가 성공하겠구나 했다. 엄마는 가난한 집 맞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맞이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공부마저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형제들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해서 여자 형제들이 공장에 취업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흔히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이야기요. 저희 엄마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공장을 갔어야 했다고요. 언젠가 엄마가 그 시절을 추억 아닌 추억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이야. 공부를 못하게 된 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 내가 네 삼촌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는데. 삼촌들은 네 엄마가 훨씬 공부를 잘했다. 네 엄마를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면 더 일찍 지금보다 더 잘 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지금은 삼촌들이랑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말이죠. 삼촌들과 연락을 끊고 산 것도 엄마의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우선 엄마가 어떻게 성공하셨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엄마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말이죠. 언젠가 그 지긋지긋한 공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비싸지 않았던 경기도의 땅 한 곳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싼 값에 말이죠. 그 땅을 그때 왜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몰라, 감이었어. 거기가 언젠가 뜰 것 같았거든. 서울은 인구도 많고 언젠가 사람들이 다들 경기도로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니 남다른 분위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 지금 그 정도의 부를 만드신 거겠지만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엄마는 부동산 투자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현금 부자가 되셨습니다. 처녀 때부터 조금씩 하시던 걸 아빠와 결혼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집에서 살림하고 엄마가 바깥 일을 하는, 지금도 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보기 힘들었던 그런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거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하잖아.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누구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셨다며.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지. 그리고 덕분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떵떵거리면서 사시지 않니? 그럼 된 거지. 엄마는 언젠가 자신이 그런 남편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빠의 내조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반대가 심하실 만하기는 했습니다. 엄마는 중졸이었지만 아빠는 그 시절에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중졸인 아내를 내조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을 수밖에요. 네 할머니가 나 안 본다고 그랬었지. 정말?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 지금 할머니 모습 보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셨었어. 어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게 하느냐고. 그것도 그 시절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킨 아들이 그런다고 하니 뒷목을 잡으실 수밖에.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와 아빠를 보지 않고 살겠다, 뭐 그런 선언까지 하셨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큰 돈을 버시게 된 일이 있었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을 바꿔드렸다고요. 그날 이후로 나한테 별말 없으셨지. 지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며느리거든요.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말입니다. 갈 때마다 용돈도 많이 드리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엄마가 사준 집이지. 또 할머니의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도 언제나 좋고 비싼 것들로 사다 드려서 할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가장 부러운 할매로 통한다니까요. 엄마는 이렇게 본인의 시댁과는 사이가 괜찮습니다. 반면 본인의 친정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가 되는 곳과는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아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셔서 언젠가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돈을 많이 가져가셨는데 그걸 다 외삼촌들을 준 거였더라고. 외삼촌들이 그전부터 돈으로 사고를 많이 쳐서 엄마가 더 이상 안 준다고 선언을 한 다음이었거든. 그 문제로 크게 다툼이 있고 나서 정과 같지 않아졌지. 저도 기억이 나는 일이 하나 있기는 했거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동생들한테 한 푼도 못 내놓는 그 심보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거 준다고 티도 안 날 거면서. 네가 그 돈으로 제대로 산다고 하면 내가 왜 안 줘? 허구한 날 말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설치고 도박한다고 날리고. 그런 돈을 내가 왜 줘야 하느냔 말이야. 아, 이번에는 제대로 산다고 했잖아. 가게 한다고. 너 그 가게 도박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큰 외삼촌은 엄마가 준 돈으로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또 그러면서 어울린 질 낮은 사람들과 도박하면서 여러 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더는 그런 큰 외삼촌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한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작은 외삼촌은 도박을 하거나 사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감사함이 하나도 없이 써댔었습니다. 누나, 돈 좀. 형님, 저 돈 좀 주세요. 정말 틈만 나면 찾아와서 무슨 맡겨둔 돈이 있는 사람들처럼 돈을 달라고 했고 그 돈으로 사치를 일삼았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말이죠. 엄마가 언젠가 술을 한잔 하시면서 엄청나게 씁쓸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매일 밤낮을 울었던 그 대학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가놓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쩌다 저런 인간들이 된 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외삼촌 둘 다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하셨고요. 물론 외할머니도 삼촌들도 난리를 쳤지만 엄마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그간 줬던 돈들을 다 내놔라 하고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 이후로 외할머니에게 야금야금 돈을 가져가는 것을 엄마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모르는 척 해주고 계신 걸로 생각해요. 이러나 저러나 엄마의 핏줄들이잖아요.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마가 자신이 복이 많다고 여기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재물복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식복이에요. 저는 맏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둘 다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고 또 공부도 잘했고요. 내가 다른 가족 복은 없어도 남편 복, 자식 복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엄마에게 그런 딸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딸 말이죠. 엄마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자식들을 챙기려고 노력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그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잘하면 잘할수록 깨달았거든요. 저와 제 여동생 둘 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둘 다 엄마를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물론 아빠는 조금 섭섭해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제가 엄마를 크게 속이 상할 일을 만들어드린 것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 그 깨진 결혼이 그 모든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남자친구와 저는 남자친구의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와 아는 사이였거든요. 저와 남자친구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해줬고,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첫 만남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제 이상형이 곰 같은 남자거든요. 덩치가 크고 푸짐한 느낌이 드는 남자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딱 그랬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순했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영향을 끼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야 갖춘 사람이 좋기는 하잖아요. 그게 모든 이유가 되지는 못해도 플러스 요인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에서 끝날 것 같은 사람과 이 사람과는 결혼까지 가겠구나 하는 사람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딱 후자였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어쩌면 결혼까지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만큼 모든 게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직장도 또 성격도 말이죠. 함께 있으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런 어머니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자친구가 너무 순해 보이고 둔했으니까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에 인사를 갔던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특히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결혼은 저렇게 적당히 둔하고 순한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네 아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한시름 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로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것에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복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마음에 들어하니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아쉽기는 하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앞에다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실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척 놀랐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와 동시에 어딘가 쎄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말입니다. 그 말이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보인달까? 나 같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 그 정도요? 오빠가 좋은 사람이잖아. 아무리 남편 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가족이 별로면 나는 결혼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이러나 저러나 한 가족으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친구들의 말이 다 맞다는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당시의 남자친구를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혼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만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것 말고도 거슬르는 게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수성가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시니? 아, 부동산 쪽 일하세요? 아, 중개업? 크게 보면 그렇기는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개업 수준은 아니기는 했지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인상이 어딘가 안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도 물론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잘 버신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걸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나? 어딘가 살짝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발언에 욱했던 기억이 있지만 저는 어른들 앞에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참았습니다. 재산이 많으시다고 하니 혼수나 예당 같은 거는 잘 준비해 주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눈빛이 너무 속물 같아서 잊지도 않은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도 같네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머니 밑에서 남자친구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보니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싫어서 반대로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온갖 꼴을 다 당했습니다. 결혼식은 여기보다 더 크고 좋은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니? 여기도 충분히 크고 화려한데. 아니, 너희 집 볼 게 재산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그거라도 자랑해야 내 면이 서지 않겠니? 결혼은 너희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큰 행사이기도 하다. 부모의 그런 면 세워주는 것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고, 그 드레스는 야하지 않니? 사람들이 격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줘야지. 제가 드레스 맞추는 곳까지 찾아와서는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병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겠니? 남들한테 우리 체면은 지켜줘야지. 이런 말을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수백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체면을 이유로 저에게 뜯어간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아기가 사준다고 해서 어느 명품 판매장에 들어가더니 가방 하나를 들고 서서는 저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가방을 사드릴 정도의 여유가 있기도 했고 돈을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기는 했지만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하잖아요. 어머, 며느님 분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으신가 보다. 뭐하니? 결제 안 하고? 그렇게 그날 백화점에 끌려가서 쓴 돈만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쓰고서도 헤어지는 길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오히려 기가 차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기가 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예단 아닌 거 알지? 네? 그냥 선물이지. 예단은 아니다. 아니, 선물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갈취하는 게 어떻게 선물이냐고요. 게다가 제가 그날 산 것들을 예단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선을 긋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날의 일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은 그냥 괜한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나 이런 식이면 결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저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식을 저렇게 쪽팔리게 하는 부모는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또 잠시 했던 것 같네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정말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잘 해결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안심한 채로 상견례의 날이 밝았어요. 마음을 그 전에 비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의 성격을 미리 보고 겪었던지라 떨리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 얼굴을 뵙는 날이기도 했고요. 조금 유별나시다며 걱정이 되기는 하네. 엄마한테는 조금 유별나시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었거든요.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걱정하실까봐 우려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왜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고 이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건 간에 결혼을 낄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는 않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일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쎄하기는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구나. 잘 지냈니? 저를 향해 그렇게 묻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제가 보이기에는 이랬거든요. 나를 그런 식으로 물 먹여놓고 어디 잘 지냈니? 이런 말을 하는 듯한 얼굴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기도 했고요. 아니,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그런 건데 벌써 남편 될 사람한테 이러고 그러면 어떡하니? 응? 이른 게 아니라 이른 게 아니면 뭐니? 나는 그때 네가 나와 잘 지내볼 생각이 아예 없구나 하고 확신했다. 저는 아마도 직감적으로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은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상견례 자리에 와서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라니. 그냥 도망치라는 신의 계시 같은 거잖아요. 게다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던 거나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 대놓고 시비를 건 것을 봐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그날 그 결혼을 파토낼 생각으로 나오신 걸로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말 아직도 이해되지 않네요. 파토를 내도 저희 쪽에서 내야지. 우리 바깥 양반도 그 시절에 그런 대학을 나왔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아유, 두 분 다 아주 공부도 잘하셨고 자식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학벌을 자랑했어요. 아마 어디선가 저희 엄마의 학벌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든 누구에게서든요. 그러니 그것이 저희 쪽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긁으려고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사도는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디 한번 말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너의 약점을 알고 있다. 뭐 그런 표정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공부를 다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서럽기는 하네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것에 있어서 자격지심이 있다든지 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이 정도로 성공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저는 일부러 더더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의도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가 그렇게 나오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더욱 약이 오른 듯 보였어요. 저걸 무기 삼아서 저와 우리 집 식구들을 기를 주기로 했는데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게 어디 가서 막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 않니? 결국 참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그렇게 나오는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놀라기는 했어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니 그런 말을 한 것 자체에 막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앞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자체에 굉장히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약간 의기양양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자수성가 좋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인정 별로 안 하던데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좋아하지. 그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저희 엄마가 더 성공하셨으니 그게 자랑할 거리 아닌가요? 배우고 똑똑하면 뭐예요?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러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전부터 일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는 듯 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저 사람 왜 저러냐는 얼굴로 자신의 아내를 보는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완전히 결혼을 깰 생각으로 나오신 것도 있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사업이라는 것도 똑똑해야 잘하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돈 맡기시는 거 맞죠? 누가 봐도 빈정이는 말투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당황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가 서둘러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무 무례하시잖아요. 남자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아빠가 나서셨어요. 사돈 될 사람에게 이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으시는데 학벌이 더 좋고 안 좋고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 자체가 못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원래 한방에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빠도 그때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겠죠. 신중한 분이시라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셨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희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본인이 그런 말을 들어먹게 행동해놓고서는 본인이 뱉은 말은 생각도 하지 않고 고작 그 정도의 말에 발끈한 게 말이죠. 아마 전곡을 찔려서 더 그랬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건 맞아요? 글을 읽을 줄 아시냐고요? 아니, 아무리 엄마가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고는 하나 글도 못 읽는 중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분 나빠지라고 아무 말이나 막 뱉는 수준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그때 나서더군요. 그만두지 못해!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순간 정신이 들어온 듯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과는 바로 하지 않더군요. 속으로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절대 사과를 할 수 없었겠죠. 너무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벌떡 일어나서 저희 부모님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 결혼을 깨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말입니다. 네가 사과를 왜 해? 네가 고개를 왜 숙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이 우리 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는 것 자체에 또 욱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지간한 인간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네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그리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그 말을 먼저 꺼낸 사람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라던 바네요. 없던 걸로 하죠. 엄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조상신이 도운 것 같네요. 식 올리기 전에 우리 딸 구출할 수 있게 되어서. 뭐라고요? 구출? 당신 딸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돈 좀 벌었다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라도 된 것처럼 나대니까. 이제 막 내뱉더군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안 됐다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도 같네요. 그런 어머니와 아내를 둔 것을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서도 입을 앙 다물기만 할 뿐 고집 있게 우리 식구를 바라봤고요. 이만 일어나자. 이제 더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기분 나쁘게 이런 말 듣고 있지 말고 너도 일어나고 당신도 이만 일어나요.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일어서는 것이 말입니다. 결혼도 깨는 마당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같은 사람? 이게 어른한테? 어른이 어른다워야 대접을 해주지. 당신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야, 이게 진짜 미쳤나? 공부 더 했으면 뭐래? 이렇게 막대먹고 인간이 못된 어른인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난 듯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있는 방문이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으로 인사를 하고서는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장 회장님, 저희 식당에 오시면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더 신경 썼을 텐데요. 그 식당의 사장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였습니다. 아마 엄마를 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조금 그러시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잘못한 게 없어도 말이죠. 장 회장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가게를 비워드렸을 텐데.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 건데요, 뭐. 벌써요? 상견례 자리라고 들었는데. 네, 이야기가 다 끝나서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결혼이 파토가 났으니 당연한 거였겠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엄마는 제 결혼이 그런 식으로 파토가 난 것을 숨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조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파혼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파혼한 여자를 좋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사장은 앞에 이야기를 못 들은 것처럼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당황한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 식당이 대단히 큰 식당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사장이 버선발로 마중 아닌 마중을 나와서 엄마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구는 것과 엄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당히 놀라기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장 회장님 네랑 사돈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강남 바닥에 한 트럭이 넘잖아요. 그런데 사돈을 맺게 되셨으니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식당 사장의 그 말에 엄마가 곤란하다는 듯 하하하고 웃으셨어요. 사돈이 아직 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사장은 엄마의 말을 제대로 못 들은 듯 했어요. 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는 했거든요. 경기도의 비싼 땅 중에 반은 우리 장 회장님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저도 참 도움 많이 받았는데
주기 많이 해야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식당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희 엄마를 향해 한 번 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서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라며 자리에서 나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장님이 뭔가 알고 들어와서 그런 말을 했나 싶기는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우리 가족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말이죠. 뭐가 됐든 고마우신 분이네요. 경기도의 땅 파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멍한 얼굴로 그 말을 되뇌는 것을 봤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속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 정도가 아닌 그 정도의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딸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돈은 썩어나게 많고 어디 쓸 곳도 없어서 딸들한테 다 주고 죽을 건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다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그쪽 아들보다는 나은 사람일 겁니다. 나는 내 딸의 눈을 믿기도 하고 만약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엄마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한 거였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거 아니겠나. 자네한테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안 순간 자네는 더 이상 좋은 신랑감이 아니야. 어머니. 그리고 자네도 이걸 다 봤으면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을 거고 모든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그러면 이만 일어나겠네.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한 뒤 그 방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아빠와 제가 따랐어요. 지연아. 남자친구가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떼었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말자. 잘 지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로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 당신 돌았어?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는 소리 말입니다. 저희가 다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두 남자의 고함이 들려왔다고 해요. 그건 나중에 식당 주인이 전해줬다고 엄마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모자르듯 한 번에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꼭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으시다고 했어. 인제 와서?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알고 나서 그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는 오빠 어머님 다시 뵙고 싶지 않아. 사과받고 싶지 않고. 남자친구는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원한다면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살게. 평생 어머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응? 연을 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다고 오빠 어머니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닌데. 나는 이미 마음 돌아섰고 그 집안의 식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생각 없으니까 포기해. 나는 오빠랑 결혼 안 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꼭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다며 어머니도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반성을 하셨을 거라 했지만
그 말 자체도 저는 그냥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족의 편을 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똑같이 말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연을 끊어? 절대 못 끊는다고 본다. 내 말이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찾아와서 자기 엄마가 반성했다 혼이 났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라 판국에. 친구들의 그 모든 말이 머리와 가슴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도 제가 여태 봐왔던 모습 뒤에 자기 엄마와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미 그런 생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장과 모든 혼수 예당 같은 것들을 취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니들 결혼하면 주려고 내가 서프라이즈 선물로 준비해둔 아파트다. 어차피 너 주려고 사둔 거니까 이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저와 남자친구를 위해 강남의 고급 빌라를 매입해 두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정말 땅을 치다 못해 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조금 쌤통이었던 것 같네요. 찾아온 것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저희 회사로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너무 무례한 행동 같은데요. 정말 막무가내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이랬어요. 미안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만나줄 것 같지 않아서. 왜 상견례 날 저희 아빠한테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말을 듣고서도 고개를 숙이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그 속마음이 빤히 다 읽혀서 치가 떨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례하다는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말을 막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더군요. 저희 아빠보다 한참이나 어린 제가 하는 말은 또 참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말이죠. 조절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날은 참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가족을 뼛속까지 무시했으니까요. 이미 오빠랑은 이야기 끝냈는데요. 제가 경멸 어린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못난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나를 얼마나 많이 원망하겠니. 그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도 알겠고 너무 반성되더구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 돌아가세요.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시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네. 제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저한테 고개를 숙이셨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랑 한 가족이 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네가 원한다면 나랑 연을 끊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빠한테도 이미 정 다 떨어졌어요. 그런 부모를 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한테 오만 정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봤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오빠랑 결혼해야 하는 거죠? 오빠나 어머니를 용서하고 말고를 떠나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오빠와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니까 돌아가세요. 어딘가 굉장히 절망하는 것 같은 얼굴을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굉장히 통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자친구든 남자친구의 어머니든 더 이상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그 뒤로도 남자친구에게서는 몇 번의 연락이 더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들은 소식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재산 규모를 어디선가 듣고 나서 모임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듯 쓰러지던데?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속이 뒤집히며 사람이 쓰러지냐? 그걸 보는데 그 자리에 있던 너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속이 시원했다고 하더라. 네가 그 장면을 봤었어야 했다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분에 못 이겨서 쓰러지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이유로도 쓰러질 수 있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엄마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받고서는 선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제가 투정 부리듯 그렇게 이야기하니 엄마가 입을 실룩이며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너도 알아야지.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만나. 밖에서 아무나 만나고 다니니 그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검증된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줄 알아?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좀 만나보고 다녀. 엄마도 딸 가진 부모고 예전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네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딱히 반발하지 않고 선을 열심히 보러 다니기도 했고 말이죠. 그 일을 겪고 나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일로 인해 결혼을 안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인간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말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정말로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잘 지내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사는 것만큼 남자친구의 어머니 복장을 뒤집어 놓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왜 그런 말 있는 거 아시나요? 원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건 괜찮지만 줬다가 뺏는 건 괜찮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면 몰라도 될 수 있었는데 아니게 되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아마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까무러친 게 아닌가 싶어요. 잘하면 자신의 그리고 자기 아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성격상 절대 잊지 않고 아마도 평생에 가까운 시간 동안 땅을 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파혼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들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엄마의 말처럼 식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된 게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할 뿐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저는 사연을 다 쓰고 나니 이제는 정말로 없던 일처럼 여기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심성이 곱고 착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엮이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쓴 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100번 옳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어머니처럼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찾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유튜브 사연 채널에 푹 빠진 80살 여성입니다. 제 나이가 좀 많죠? 그래도 나름 몸도 건강한 편이고 자칭 신세대 늙은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이것저것 잘 누리며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겪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 어디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해서
저의 유일한 취미인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주파수 맞춰놓고 듣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은 정말 세상이 다양하고 재미있어졌네요. 집에만 있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 제가 겪은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제가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요. 그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선 보통 저희 세대가 그렇듯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에서 쭉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떡집은 시장 안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어르신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현수가, 엄마랑 아빠 잠깐 요 앞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 테니 가게 잘 보고 있어라. 손님들 오시면 계산 똑바로 하고.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저 혼자 가게 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그동안 옆에서 봐온 게 있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을까 싶었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으니 가격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젊은 남성이 들어오더라고요. 멀끔한 옷차림에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떡을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많이도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고른 떡들 중에서 몇 가지는 가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났다 싶었는데 초짜티를 내고 싶지 않아 부모님 오실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궁금하지 않은 질문들을 억지로 쥐어짜가며 던지곤 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희 가게 처음 오셨죠? 아, 예. 정말 날씨가 좋긴 하네요. 가게는 저번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다른 사장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전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떡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어찌나 맛있던지, 그래서 자주자주 들리려고 해요. 앞으로 단골 손님으로 자주 올 테니까 가끔 서비스도 주셔야 해요. 아니면 사장님들 안 계실 때 몰래 주세요. 네? 아, 네, 그럴게요. 자주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몇 개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 서비스는 비밀로 해주시고 저희끼리 몰래 하는 약속이에요. 대신 꼭 자주 오셔야 해요. 장난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서 약속 지켜야겠네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계시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는 거의 매일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가게 제가 물려받을 거라 일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럼 오늘 서비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저는 제가 가격을 모르는 것들을 서비스로 줘버리고 단골 손님을 얻는 현명한 방법으로 위기 모면을 했습니다. 현명한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단골이 될지 말뿐인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 느낌상 그냥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떡을 서비스로 공짜로 줬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말 어제 왔던 그 손님이 또 온 거죠. 마음속으로 어제 사갔던 떡의 약이 꽤 될 텐데 벌써 다 먹었나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정말 바로 또 오셨네요. 떡 아직 남지 않으셨어요? 저랑 한 약속 때문에 억지로 오신 건 아니겠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억지라뇨. 또 먹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더 사가서 맛봐야겠어요. 저기 꿀떡도 맛있겠네요. 꿀떡이랑 이 앞에 떡 주세요.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잘 됐네요. 그럼 이 떡들도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저희 가게에서 반응이 좋은 떡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현숙이 지인분이시니? 가게에서 몇 번 뵌 손님 같은데? 에이, 엄마 아니야. 어제 엄마랑 아빠 일 보러 나갔을 때 오셔서 많이 사가셨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 몇 번 나눈 것 뿐이야. 사실 우리 가게 자주 오실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서비스도 드렸거든. 그랬구나. 역시 우리 딸 잘했네. 엄마 아빠보다 운영을 더 잘하고 있는걸? 맞아요, 사장님. 따님이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니라 친절하시기까지 하시던걸요. 그래서 제가 단골하려고요. 어머, 잘생긴 총각이 말도 예쁘게 하시네요. 우리 딸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실례지만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엄마, 무슨 소리야. 어제 처음 뵌 분인데.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원래 장난이 많으셔요. 아니에요. 저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리고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만 가지고 가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요. 우리 딸 예쁘게 봐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이거 그럼 맛있게 드시고 지나가다 자주 들려요. 내가 앞으로도 잘 챙겨줄게요, 총각.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엄마는 무척 그 남자를 좋아한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전 속으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꽃이 피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자연스레 말도 놓고 하면서 은근슬쩍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니 더욱 잘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거 없는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폭탄 같은 일이 떨어진 하루였죠. 갑자기 체한 기분이 들면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기를 하고 난 후에야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희가 잘 만나고 있는 건 맞지만 결혼이라는 말은 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연복 씨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감도 안 오고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부모님보다 남자친구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빠,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길래 이상하다 싶었거든? 그런데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임신이래. 우리 어쩌지? 아직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렸어. 무서워. 정말? 정말 임신이라고? 응, 나도 놀랬어. 오빠 어떻게 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고민할 게 뭐 있어? 응? 그치? 우린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정말 잘 됐다. 이참에 결혼하자, 현수가. 뭐라고? 오빠 지금 결혼이라고 말한 거야? 정말? 당연하지. 우리 예쁜 현숙이 닮은 자식이 생겼는데 서둘러야지. 어차피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거든. 그러니 이제 맘 편히 가져, 현수가. 같이 예쁘게 잘 살아보자. 부모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고. 솔직히 겁나고 떨렸는데 남자친구가 그리 말해주니 너무 감동적이었고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사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양쪽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여 아주 소중한 아들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초 신혼생활은 모든 게 행복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 양가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 금방 가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에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또 나름 집안 살림을 잘하더라고요. 재미도 있었고요. 빨래며 정리정돈이며 청소며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얼 했느냐고요?
저 대신 부모님의 떡집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셨죠. 남편이 또 일을 금방 배워서 힘든 거 없이 척척 잘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내심 다행이었죠.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 주니 아들아이만 잘 키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정신없이 집안일하고 아들을 보며 남편을 기다리는데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평소 어디 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나 하고 남편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마도 케이크라도 사오나 보다 싶어 내심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요.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다고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고 현장에 떡, 빵, 케이크 등이 널브러져 있던 것이었어요. 그 조각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데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저한테 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만 일어나는 게 마치 이런 큰 시련을 주려고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큰 시련 대신 중간중간 작은 불행을 주시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편을 데려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소중한 아들이 있었기에 슬퍼할 틈도 없이 바로 힘을 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워나가야 했기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을 팔고 부모님 노후 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급하게 돈 나갈 일을 해결했죠. 그리고 부모님께 아들 나이를 잠깐 맡기고 저는 주방일, 가정부 일을 해나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설거지, 청소, 빨래밖에 없어 선택지가 없었죠. 일을 하면서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놀아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지금 내가 고생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내 자식이 불행할 것 같아 참고 버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가정부 일을 하며 여러 형태의 집들을 보았는데요. 그중엔 아주 성공해서 잘 사는 사모님의 집도 있었어요. 그걸 보며 우리 아들은 저와 다르게 공부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배운 집 자식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잘 사는 집을 고정적으로 맡게 되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그 가족들을 보니 정말 여러 가지로 느낀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사모님을 믿고 따랐더니 사모님도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이것저것 돈을 불릴 수 있는 정보들도 알려주시고 제가 아들이랑 둘이 좀 멀리서 살고 있다고 하니 출근하기 편하도록 사모님 집 근처에 숙소처럼 좋은 집도 얻어주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애써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편하게 일해요, 앞으로. 우린 이미 현숙 씨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과 사모님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사모님 집 주변이 아들 공부시키기에는 훨씬 좋았기에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열심히 하여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었고요.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알게 된 날엔 너무 뿌듯해서 가슴이 뻐근해져 오더라고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엔 제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자기가 효도하겠다고 좋은 취직 자리를 알아보며 지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힘든 일 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살게. 나만 믿어. 우리 아들
기특도 하지. 언제 이렇게 컸니? 그렇게 말해주며 작은 돈이라도 쥐어주겠다는 아들이 너무도 기특했습니다. 참 보람이 있다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운 좋게 한 번에 붙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지원하는 곳마다 결과가 안 좋으니 점점 우울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취직했지만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고 시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죠. 의욕 넘치던 아들은 점점 방구석에 있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가고 연애하는 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나이 30이 넘어가는데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누가 나 같은 버러지를 써주겠어. 어느 날은 아들이 술에 취해 이런 말까지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제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제법 잘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사모님 댁에 예쁜 딸아이 한 명이 있는데 마침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제 아들이라고 말 못하고 주변에 아는 괜찮은 선생님이 있다며 면접 보러 오라고 하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말했죠. 아들, 상철아, 방에 있니? 왜요, 엄마? 엄마가 우리 아들 일자리 하나 주려고 하지. 일자리? 뭔데 그래? 나 또 불합격할 게 뻔할 텐데. 됐어. 아니야. 이번에 면접 한 번만 잘 보면 월급 걱정 안 해도 돼, 아들. 엄마가 일하는 여기 부잣집 사모님 댁 알지? 거기에 사모님 딸이 있는데 이번에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네. 근데 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사모님 딸이 나이가 어려서 상철이 너가 부담되지 않을 거야. 그냥 서글서글하게 인사 잘하고 수업만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아들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순순히 알았다고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면접을 준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사모님께 오늘 오후 2시에 면접 보기로 한 학생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전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면접 합격을 위해 집에서 입는 옷들 중 가장 깔끔한 것들을 골라 잘 입고 왔고요. 사모님과 아들의 대화는 잘 흘러갔고 사모님 반응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행히 사모님이 불러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선생님, 이번 주부터 나오실 거예요. 어디서 이런 학생을 알았어요? 우리 유정이 맘 놓고 맡겨도 되겠더라고. 앞으로 자주 마주칠 거니까 두 분 서로 편하게 인사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사모님. 선생님,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남몰래 아들을 취업시켜 우리 모자는 한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다시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아들이 여자랑 대화하는 꼴을 본 적도 없어 걱정했는데 처음엔 과외 학생을 어색해하더니 나름 친절하고 매너 있게 잘 행동하더라고요. 또 수업도 열심히 해주었고요. 그때 제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또 아들이 과외하고 있을 때 제가 간식 가져다 줄 겸 가끔 방에 들어가 마주치곤 했는데 집에서 볼 수 없던 아들의 미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야 건강한 삶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부잣집 딸 유정이를 전담으로 몇 년 동안 케어하며 같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사모님이셨는데 딸 성적이 매번 쑥쑥 오르는 걸 보니 과외 선생님을 바꾸지 않고 계속 쓰더라고요. 과외비 인상도 해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랑 아들은 이 집에서 한 10년 이상 같이 일을 했어요. 부잣집 딸 아가씨는 결국 대학까지 저희 아들한테 과외받아 잘 갔습니다. 물론 저와 아들은 사모님 댁에서 아는 척할 수 없는 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엔 아들에게 힘든 거 없냐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저한텐 섭섭하게 들리는 말이었는데요. 아들, 일하면서 힘든 거 없지? 사모님이랑 아가씨도 잘해주는 것 같던데.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없어. 엄마, 그런데 엄마도 옷도 좀 깔끔하게 잘 입고 화장도 좀 하고요. 사모님은 귀티가 잘잘 흐르시던데. 엄마도 돈 버는 걸로 꾸미면서 살아. 엄마 보기 좀 그렇더라. 엄마는 맨날 청소해야 되는데 꾸며서 뭐해.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고 편한 게 최고지. 안 그래? 그리고 엄마는 그런데 돈 쓰기 너무 아깝더라. 아끼며 사는 게 최고야. 사실 아들은 오랫동안 과외비를 받아 모으더니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옷도 사고 시계도 사고 부잣집 이 동네와 어울릴 만한 옷차림으로 바뀌어 갔죠. 그러니 그런 아들의 눈에 이 엄마는 조금 후줄근하게 느껴졌나 봐요. 거기다 저에게 엄마, 이런 거 어때? 하면서 옷을 몇 개 보여주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 고개를 저었더니 아휴, 엄마 지금 모습 좀 창피한데 꾸미기라도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가사 도우미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고요. 아들의 말 자체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사모님 댁 딸아이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지냈어요. 사실상 과외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학점을 위한 대학 과제며 영어 시험 등등 공부는 정말 끝이 없나 보더라고요. 아들의 도움을 원하더라고요. 여전히 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놀라운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간식을 가져다 주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안에서 하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대화를 듣자 아들이 조금 변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저 내 섭섭함이 자잘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선생님 집도 이 근처라고 하셨죠? 응, 그렇지. 근데 왜? 이 근처 집들은 거의 다 있는 집 사람들이거든요. 선생님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선생님 옷차림도 그렇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아, 우리 부모님은 멀리 계셔. 저기 미국에 계시거든. 그래서 난 혼자 지내고 있어. 외롭긴 한데 여기 사모님도 잘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 좋네. 그렇구나. 역시. 선생님 보면 외국물 먹은 사람 같았어요. 스타일도 좋으시고. 나중에 집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웃 주민인데 놀러 갈래요, 선생님. 아이, 그래. 나중에 집 좀 깨끗하게 치우고 초대해야겠다. 문 앞에까지 대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아들을 보니 엄마가 이렇게 돈 벌고 일하는 게 부끄럽나 보다 하는 생각이 얼핏 스쳤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일하는 가정부가 엄마라고 소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요. 서운해해서 뭐 하겠어요. 아들도 어쩔 수 없는 걸요. 사모님 댁 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게 막 친절한 편은 아니고 그냥 저와 대면대면 할 말만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그런지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도 마음에 들면 쭉 한 사람으로 굳이 바꾸지 않고 가는 것 같았고요. 저도 뭐 딱히 아가씨와는 할 말이 많진 않아서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또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저한테 괜한 말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맛있겠다. 선생님도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저도 일단 먹고 공부할래요. 잠깐만.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선생님, 이거 음식 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아줌마! 이모! 네,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이거 콩물 좀 상한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 먹다가 지금 뱉었어요. 아, 뭐예요, 진짜. 그럴 리가. 제가 한번 맛을. 아, 그러네요. 여름이라 금방 상했나 봐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다른 걸로 다시 사올게요. 됐어요. 이거 저만 먹었으니 다행이지. 선생님까지 먹었어 봐요. 저희 둘 다 병원 실려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선생님, 그쵸? 아, 네. 앞으로 주의 좀 해주세요. 일단 간식은 치워주시고요. 유정아, 얼른 이거 과제해야지. 저희 수업할게요.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들 앞에서 저를 되바라지게 무시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거기다 계속 주저리 저를 공격하는 말을 해대더라고요. 아니, 요새 이모가 좀 이상해요, 선생님. 자꾸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시네? 아, 짜증나게. 선생님, 저 오늘 기분 안 좋아서 수업 그만할래요.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음, 알았어. 그래, 나가서 먹자, 나가서. 내가 사줄게. 그렇게 아들은 아가씨를 겨우 데리고 나갔고, 그제야 전 비로소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집 딸과 점점 친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이라 그런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들도 평소 귀가가 늦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늦게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엔 갑자기 집에 들어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일 몇 시에 나갈 거야? 음, 아침 8시쯤 나가지. 왜? 그럼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내일은 아마 좀 늦을 것 같아. 사모님이 저녁에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셔서. 그래? 그럼 내일 친구 잠깐 놀러 와도 되지? 웬일이야? 우리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알았어. 그럼 엄마 중간에 들어오기 없기다. 전 아들이 친구라고 말을 했지만 친구가 아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집안과 방을 깔끔히 치우는 모습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사모님의 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연애를 하도 안 하길래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는지 걱정됐었기에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기뻤지만 솔직히 그 상대가 되바라진 사모님 딸이니 조금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말로 푹 빠진 건지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할 때도 아들은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만지고 옷을 이것저것 여러 번 갈아입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아가씨는 2, 3년 정도 비밀 연애를 유지해 갔습니다.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 와서 아는 게 많은 만큼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죠. 허나 그 와중에도 그 부잣집 딸내미는 저에게 계속 되바라지게 굴었습니다. 음식이 짜다는 둥, 맛없다는 둥, 다시 해오라는 둥,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 전 슬슬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예전처럼 기억력도 좋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검사 받으려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관절도 안 좋고 간 수치도 올라갔으니 이제 일 그만하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어느덧 노년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생각해보면 쉬지 않으며 일을 하니 돈은 모였지만 건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둘이 정말 열심히도 살았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숨기고 일을 하면 남들한테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으니 전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낫겠다 싶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제게 할 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자꾸 왜 서성이고 그래? 엄마, 집에서 이러고 누워 있지 말고 요양원 가서 지내는 게 어때? 아니, 집에는 아무도 없고 엄마가 이렇게 맨날 집에 누워 있으면 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도 못하고. 뭐?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야? 차라리 여자친구를 엄마한테 소개해주면 되지. 아니야. 아직은 소개하기 좀 그렇고. 아니, 그리고 엄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요양원 가서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지내면 어떠나 싶어서. 나도 거기 자주 들리면 되니까. 내가 좀 괜찮은 곳으로 알아봐 두긴 했는데. 엄마 여기 어때? 시설도 괜찮던데? 엄마도 집에서 적적하게 계시지 말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혹시 아들,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엄마가 귀찮아? 아,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잖아. 여튼 엄마를 위해서야. 이번 주까지 빨리 생각해보면 더 좋고. 실제로 아들이 정말 병원까지 알아봐 놨다고요.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럽더라고요. 하다못해 여자친구 얘기까지 들먹거리며 아들이 하도 매일매일 요양원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시설도 좋다며 하도 보채니 그래, 나도 남편 없이 아들과 지내면 외롭기도 했는데 더 이상 아들한테 보살핌 받는 것도 미안하기도 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갈까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알겠어. 라고 얘기하고 계속 고민에 거듭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편하긴 했지만 집에만 누워있으면 아들도 제 눈치를 볼 테니 차라리 마음 편한 곳은 요양원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친구가 제가 측은했는지 그럼 잠시라도 자기 집에 와 있으라며 손길을 건네더라고요.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낸 친구였는데 자기도 혼자 사는 거 외롭다면서요. 그래서 알겠다 하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주곤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게 자주 놀러 가겠다며 기쁜 얼굴로 반겼습니다. 허나 어느 순간부터 자주 놀러 온다던 아들은 오지도 않고 역시나 전 친구랑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제대로 찾아오더군요. 바로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들은 사모님 딸에게 푹 빠진 건지, 아님 엄마를 원래부터 잊고 살고 싶었던 건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하면, 엄마, 나 바쁜데 왜? 하고 퉁명스럽게 받았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들으려 전화했지. 어디니? 나 골프장이야. 골프 치러 왔어. 들어가 봐야 되니까 끊어. 골프? 그래, 나 끊는다. 아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옛날에 저를 위해 초코파이든 뭐든 싸가지고 와서 제 입에 넣어주고 엄마 힘들다며 절 따라 설거지까지 하던 아들. 그런 아들이 눈에 선한데 도대체 기억 속의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친구도 제 사정을 알아서 너무 마음 쓰지 마. 돌아올 거야. 그냥 우리 나이 땐 우리만 생각하며 사는 게 속 편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이나 가자. 라고 하면서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친구가 꽃구경이면 뭐며 데리고 다녀 주었기에 그래도 아들 생각 않고 바쁘게 몸을 굴리며 지낼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무슨 동호회까지 들었는데 우리 나이대 사람들과 수다 떨고 놀 수 있으니 심심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식과 살갑게 지내다 지금은 대면대면하게 사는 사람들. 명절날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과 며느리를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니 또 어느 정도 위로도 되더라고요. 허나 급기야 또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는데 아들에게 연락해봐도 통 바쁜지 저에게 들리지도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고 만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단 아들을 기다리며 집안 청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물건인
바로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허나 청첩장을 열어본 순간 제 눈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 이름과 여자 이름은 김유정, 부잣집 아가씨 이름인 거예요. 아들 이름이 쓰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설마 나 몰래 결혼식을 한다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일단 집에서 나와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침착하게 생각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혹시나 몰라 사모님께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건너 들었다며 은근슬쩍 운을 띄우니 아이고, 아셨구나. 네, 결혼해요, 우리 딸. 남자가 그래도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이 동네 사는데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다고 하고요. 우리 유정이 결혼식 때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아마 못 갈 것 같네요. 제가 아가씨한테 따로 축하한다고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아줌마. 몸 잘 챙기시고 종종 놀러 오세요. 심지어 이 집안, 저희 아들한테 단단히 속고 있더라고요.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다니. 이 어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고 등지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가슴을 쥐어 뜯고라도 싶은 심정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선은 사모님이 제게 해주신 그 집을 몰래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남몰래 모아놨던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모두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었지만 이렇게 어미를 배신한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사회에 기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어디에 할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사실은 제가 나름 부잣집에서 오래 일을 하며 눈치껏 보고 배운 재테크 방법을 아는 게 있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좀 있었거든요. 아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민폐인 것 같아 요양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 정신이 온전치 못해 누구라도 옆에서 저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친구 옆에 있다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친구에게도 괜히 상처를 줄 것 같아 그냥 쪽지 한 장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서 앞으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지내던 중 예상대로 아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곧 집이 빠진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저는 돈이 없는 척을 했어요. 아들은 다짜고짜 화를 냈고요. 엄마, 혹시 우리 집 내놨어? 그래. 엄마 요양원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놨지. 어차피 넌 혼자 지내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떠니? 엄마 말도 없이 혼자 그러는 게 어딨어. 내 생각은 안 해? 네가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니? 엄마도 우리 아들 기다린다고 혼자서 결정하느라 힘들었단다. 내가 이제 일도 못하니까 돈이 없잖니. 집이라도 내놔야지. 그래도 작은 집 하나 구할 돈은 남았을 거야. 너 혼자 살 건데 그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 안 그래, 아들? 아, 엄마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쪽팔리게. 엄마, 내가 그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냐고. 엄만 이런 호화스러운 요양원에서 살고. 아, 말을 말자. 됐다. 내가 노인네 데리고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 마냥 길길이 날뛰었어요. 자기 몰래 집을 팔았다면서 엄마는 엄마도 아니라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죠. 전 입을 굳게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태도를 일관하자 그렇게 아들은 혼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요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남편이 낳은 우리 아들이, 저한테 효도한다던 아들이
저런 모습이 돼버린 게 참 한스러웠습니다. 허나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무너지면 남편이 더 슬퍼할 테니까 말이죠. 전 갈 때 가더라도 아들 녀석을 된통 혼내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교육 방식이라면 교육 방식이에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모든 것은 다 되돌아오는 법이죠. 죄는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이 결심을 하기 전까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괜한 짓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고 이러는 게 웃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허나 역시나 결정은 그쪽으로 기울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청첩장도 제 손에 있으니 당당하게 가려 했습니다. 다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돈을 써서 개인 간병인을 붙여 그 간병인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게 입장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치미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거기다 충격적인 건 배우라도 섭외했는지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아있더군요. 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온화하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눈물까지 찢고 있는데 진짜 어미는 여기 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때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갈까 했습니다. 옆에서 간병인이 걱정하긴 했지만 제게 달성해야 할 목적 하나를 위해 겨우겨우 버텨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식사가 시작되자 멀리서 아들과 아가씨가 보이더군요. 순간 아찔해졌지만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참아냈습니다. 전 당당하게 아들 앞으로 갔죠. 부잣집 딸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거렸습니다. 어머, 아줌마, 오랜만이시네요. 저희 엄마한테 소식 듣고 오셨구나? 잘 오셨어요. 아, 그리고 제 남편 아줌마가 소개해준 과외 선생님이에요. 저희 잘 됐죠?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아줌마. 아니, 여길 어떻게... 자기야, 어떻게 오셨냐니. 당연히 아줌마도 오셔야지. 우리의 연결고리이신데. 안 그래도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잘 됐지 뭐. 잘 오셨어요.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왜 놀라세요, 선생님? 제가 온 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엄마? 무슨 소리야, 자기야. 자기 말이 잘못 나왔어? 아니, 유정아, 그게. 그나저나, 두 분 참 잘 어울리네요. 그때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선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늙은이가 갑자기 앞에 있으니 사람들 모두 제 쪽으로 시선이 오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전 제가 낼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아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0살에 과부되어 혼자서 잘 키워낸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셨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집안에 장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전 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들아, 엄마를 버려두고 혼자 이렇게 식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모든 사람을 속이고 네 엄마까지 속이고 사돈 어른께 죄스럽지도 않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 저기 여러분, 그게... 자기야, 저 아줌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치매 걸리셨나? 그리고 과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역시 다들 제가 뭘 꼴이 이러니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 제가 아들한테 버려질 줄 상상도 못했네요. 아마 이걸 상상할 수 있는 부모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 뉴스로만 봤지 그 주인공이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 그리고 사모님께도 드릴 말이 있어요. 그동안 배웠던 재테크 방법으로 저 돈 많이 모았어요. 사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법 잘 살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해요, 사모님. 그래도 저 모아둔 돈 사회에다 기부하려고요. 어차피 가족도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겠어요. 맞지요? 제게 자식이 있다면 다 물려주고 떠날 텐데 자식도 없으니 그리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저 이만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결혼 축하한다 아들아. 어미 버리고 결혼한 만큼 잘 살길 바란다. 제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하기 시작했고 사돈 측 사람들, 며느리 되었을 아이를 포함해 혼비백산한 얼굴이 되었어요. 다들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처참하게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요. 이 광경이 신기한지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로 찍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야, 아니, 진짜 엄마라고 한 거야, 지금? 아니, 저 아줌마가 오빠네 엄마라고, 진짜? 오빠 그럼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먼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을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얼른 당장 말 못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식 끝나고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다. 뭘 차근차근이야. 지금 당장 말해. 자네 저 말이 다 사실이면 지금 이거 사기 결혼이야. 그리고 전 개판이 난 결혼식장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근데 참 아들놈도 모질긴 모질더군요. 끝까지 부르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식장을 떠나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떠나려는 제 손목을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자식 결혼을 망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너야말로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모는 요양원에 집어 쳐 넣으려 하고 너 혼자 잘 살 궁리만 할 수 있냐고요. 자식이지만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아들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게 정말 돈이 있는 게 맞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날 줘야지. 엄마가 왜 자식이 없어? 내가 여기 있구만.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게 말이 돼? 당연히 아들 하나뿐인 나한테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까 한 말 취소해. 재산은 무조건 내 거야. 참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놈 딱이라도 올려붙이려다가 관두고 그냥 터덜터덜 나왔어요. 저런 놈한테 따기도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그냥 대형 병원 근처에 좋은 집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니 그냥 제가 쓸 만큼은 다 쓰고 가려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동안 아끼고 산 대가가 이거라면 차라리 남은 일생이라도 펑펑 쓰다가 가기 위해 이것저것 아끼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친구도 초대해 좋은 가방도 사주며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녀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 녀석은 저에게 찾아와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제게 재산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 그게 탐이 난 거지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근데 진심이 아니었어. 알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 마음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엄마랑 정말 연 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내가 지금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해? 전 당연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물 한 동이 부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술 먹고 제 문을 두드리면 쳐다도 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저 녀석은 내가 사는 집도 좋고 옷도 좋은 거 입고 하니 돈 냄새 맡고 온 거야. 그런 거라고.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고도 웃긴 건 헤어질 줄 알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허나 아들 녀석은 평소에 돈을 모아두지도 않고 다 본인한테 투자해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며느리네 집에서 대릴 사이로 지낸다 하더라고요. 온갖 구박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린 자기를 속이고 결혼한 남편을 믿지 못해 맨날 싸운다고 들었어요. 사모님, 아니 사돈은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시킬 거라고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이혼 당할 만하죠. 저라도 아마 이혼시켰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도 이걸 확인 한번 해보지도 않고 결혼시키려 했던 사돈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더군요. 여튼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라서요. 다만 먼저 떠난 저희 남편이 더더욱 생각나는 나날들이네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죠? 저라도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제 모습 보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 정말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건가요? 이런 일이 정말 흔한 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건가요? 힘들게 살아왔으면 행복이라는 보상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행복은 제게 욕심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 겪은 일이라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저와 같이 아픈 시련을 겪은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나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어요. 또 요즘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 나이 또래 사람들도 1인 방송에 도전해 셀럽이 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이제라도 활동적이고 내 삶을 다시 살아볼까 싶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제 삶을 다 놔버리고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시련을 겪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물론 저희같이 늙은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현재 개인 간병인이랑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글도 간병인이 도와줘서 보내게 되었고요. 살다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해서 신기하기만 하네요.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이혼당할 거고 빈털터리 될 거야. 나 어떡해? 이 나이에. 거기다 있잖아. 나 암이래. 네. 바로 아들이 덥석 자기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치료비도 없어 수술도 못 받을 처지고 이제 노숙자가 되어 살 거라 하는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부모 버린 자식이지만 자식이 병에 걸렸다 하니 심장이 그 순간엔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절대 아들 녀석을 용서하지 말아야겠죠? 여전히 매일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하긴 하는데 받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거기다 병까지 걸렸으니. 물론 제가 말했던 기부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나 제가 더 늦기 전에 용서는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내는 거고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들놈은 끈떨어진 신세가 되었으니 돈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는 거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게 막상 남의 사연을 들을 땐 냉정하게 답이 내려지던데 제 고민은 이렇게 바보처럼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옆에서 저를 계속 지켜봐온 간병인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런 자식이 어디 있냐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그럼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절대 그냥 희생하면서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 부질 없는 것 같아요, 다. 물론 자식들이 다 제 아들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저도 제 자식이 이럴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각자 본인의 행복도 챙기며 즐길 거 즐기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어서 행동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걸 누가 알아주나요? 저는 정말 믿을 구석이 아들밖에 없었기에 남들보다 더욱 심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만의 삶을 나름대로 가꾸고 살아왔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다못해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진 않았겠죠. 오늘따라 참 남편이 그리운 날입니다. 방금도 아들에게 문자가 오네요.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줘. 살 날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엄마가 필요해, 제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 하지 않을게. 응? 부탁해, 엄마. 난 엄마뿐이야. 라는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고 나니 마음이 더 심란합니다. 아들을 믿어도 될까요? 믿어야 할까요? 부모 자식 문제만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른 제 사연이 올라오길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